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미리 확인해보죠.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내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보시죠.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이 정비를 이유로 노르트스트림 1의 가스 공급을 이달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인 중소형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 수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두산이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35% 중 약 4.5%를 블록딜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회사 주식회사 SK는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 신탁 계약 방식을 통해 6개월간 계약 기간 내에 자기 주식 매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로 점찍은 퀀텀.62 발광 다이오드 크기를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생산 역량도 확대합니다. 스페인 철도 차량 업체가 우리나라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유일 고속철도 차량 제작 업체인 현대로템이 독점했던 국내 고속철도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어제 시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테마만 윗꼬리를 달고 음봉 뛰며 소외받았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원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전 안에서도 SMR 뉴스인데 우리 최근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SK그룹이 SMR 기업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한다라고 밝혔죠. 근데 그때는 SMR주보다 SK그룹주가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이 캐나다와 SMR 도입 협력 논의한다라는 뉴스는 과연 좀 SMR 관련주에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선영 대표님?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원전 관련주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SMR 관련 소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블록딜 매각 소식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가 적극적으로 이제 현재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 그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식의 이제 SMR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지의 어떤 수요 환경 그리고 이제 원자로의 어떤 그 원공 시점을 감안해가지고 SMART로 이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스마트라고 부를게요. 이제 스마트 수출이 성공하면 소형 원전 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제력을 이제 검증받는 셈인데요. 캐나다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국가로의 어떤 수출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측에서는 셰일가스 생산에 대한 필요의 어떤 에너지원에 탄소세를 현재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원전을 완공하고 가동하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두산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35% 가운데 4.5%를 블록딜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유동성 확보되는 이제 유동성으로 재무 구조 강화하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멘트를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지분 매각 후에도 지분율은 30.5%로 최대 주주 지위에 변함은 없고요. 추가 매각 계획 발표 없다라고 하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런 SMR이나 이런 소형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일단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좀 쉬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속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 계속 ING 중이고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원전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좀 폐업했던 기업들도 다시 좀 많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 업종은 조금 길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보시고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혹시 눌림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 꼭 체크하시고 나서 투자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맞습니다. 원전은 이제 세계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혹자는 말하죠. 원전주가 오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르느냐가 중요한 거다.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원전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을 추구하는 겁니까, 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력 수급의 초안을 잡는 그런 기구죠. 총괄분과위원회에서 어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2030년 동안 원전을 중심으로 한 운영을 약 8% 더 늘리겠다. 그리고 반대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의 에너지는 약 8% 정도 줄이겠답니다. 이거 잘못 들으시면요. 언뜻 들으면 야 이거 친환경에서 옛날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원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 넘버1은 바로 미국입니다. 92개 가동하고 있고요. 2등이 프랑스 56개입니다. 3위가 중국 55개고요. 4위가 러시아입니다. 37개. 5위가 일본입니다. 33개입니다. 그리고 6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24개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느낌이 안 오십니까?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전부 원전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일본과 중국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일본 후쿠시마 어디입니까? 우리 대마도 옆이 아닙니다. 저기 동경보다 더 높은 곳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우리 국내에서 원전 없애면 안전하다. 그거는 잘못된 의견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난입니다. 방금 전에도 러시아에서 또 가스관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움직이죠? 전기료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제 금년 말 내년 초에 전기료가 얼마? 3배, 4배, 300%, 400%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상사가 한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 월가에 이런 속담이 있죠. 패드에 맞서지 마라, 재무부에 맞서지 마라. 저는 정부 시책에 일단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 투자에는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당분간 원자력 관련, 원전 관련해서는 관심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이집트 엘디바 수주까지 물꼬를 트면서 교포제를 맞은 최근 국내 원전주. 근데 아직 포트에 원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PB님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김명수 PB님한테 질문을 하신다면은 어떤 종목 모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면 원전의 밸류체인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그리고 발전 설비, 변압기 그리고 그거의 주변 기기 및 설계, 정비로까지도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에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두산중공업이었죠. 가장 원전 쪽 그리고 SMR 쪽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종목이었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 하락이 있지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전 쪽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보통 2008년 이야기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1차 원자력 붐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가가 평균적으로 한 470%가량 올랐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2차 원자력 붐의 초입이 아닐까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이제 우호적인 정책과 한미 원자력 기술 동맹 그리고 SMR의 확장성 그리고 탈원전 기간에 이제 생존한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 더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원전 테마성이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이 있지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하나를 찍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한전 KPS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외로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는 원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매출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 쪽, 이런 정비 쪽에서 충분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가 이어질 수 있을 때 살펴보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블록딜 이슈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 좀 한 6%, 7%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호재성, 이제 실적 기술이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를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때 충분히 분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원전 투자 이어나갈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펀더멘털은 튼튼하지만 주가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확인을 해봤고 사실 결국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 건데 여기 또 친환경, 그린에너지 사업 잘해서 도약한 기업이 있네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소장님? 네,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잠깐 SK이노베이션 역사를 한번 따져보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대한민국은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만든 공기업이 뭡니까? 대한석유공사, 한마디로 유공이었습니다. 그 유공을 바로 SK, 그 당시는 선경이었죠. SK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 인수한 거 아니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공은 말 그대로 외국의 칼텍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유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등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고기 나프타도 만들고 에프탈레 만들고 수십 수백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고 최종현 회장, 지금 최태원 회장의 선친이시죠. 최종현 회장이 그 유공을 바로 그냥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정유회사에서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윤활유까지 만들 수 있는 정유회사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그걸 다시 지금 유공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SK 이노베이션으로 고치면서 지금 현 최태원 회장은 이제 기름 만드는 회사에서 뭘 만들죠?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만들죠. 전기차 소재 만들죠. 즉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 간에 한 단계씩 레벨업을 시켰는데 앞으로 SK 이노베이션 기름회사 이렇게 보는 분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의 제1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주가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확실히 2분기부터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원유 가격 여전히 높고 또 헝가리 공장 가동 이슈 등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 봐도 좋을까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가 오를 때 수혜를 받으면서 2차전지 쪽 관심을 받을 때도 수혜를 받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유회사에서 이제 그린 에너지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60년 역사에서 회장에서 이제 회장이 밝히는 그린 에너지주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유사한 사례가 포스코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를 좀 예시를 들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포스코 그룹은 이제 철강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친환경과 그리고 친환경에다가 사업 다각화를 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게 주가 측면에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유가가 급하게 오를 때 충분히 수혜를 받았던 정유 업체이기도 하지만 작년을 생각해 봤을 때 테슬라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에 관심을 받을 때도 충분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면서 그린 에너지의 대표 종목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유가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정유업이 하반기에도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케미컬과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서 만약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그룹에서 이런 정유 산업에서 그린 에너지 이런 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 유사한 사례로 포스코 그룹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서 SK 그룹의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 내후년의 모습을 좀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SK 이노베이션 이야기 나온 김에 SK 그룹 이야기 좀 마저 더 해보죠. 저는 이제 매일 선영 대표님과 방송을 하니까 확실히 학습이 됐습니다. 뉴스에 자사주 나오면 소각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SK 자사주 이슈 나왔는데 소각 나왔네요. SK 주주 정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목이 좀 메이네요. 일단 사실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게임이 있는데 경제 게임이 있는데요. 이런 게임에서 자사주를 매입해버리면 바로 소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게임 시스템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자사주 매입만 하면서 이게 자사주 매입인지 아니면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인지 정말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어떤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포스코홀딩스나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까지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다라고 전일 발표했는데요. 일단 시가총액의 1%가 넘는 금액입니다. 절대 작지 않은 금액. 이고요. 이 자기주식 매입 결정은 지난 3월에 SK가 정기주총에서 약속한 주주 환원 정책을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실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 신탁 계약 방식이고요. 6개월간의 어떤 계약 기간 내에서 자기주식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주식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종료 후에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전량 소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정석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투자 전문 회사로서 거둔 수익을 주주 환원과 연계해서 중장기 주주 가치 그리고 총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주가 변동에다가 이제 배당을 합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는 또 매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SK와 포스코홀딩스 말고 나머지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해서 이제 저가에서 자사주 매입하지 마시고요.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까지 한 번에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요. 이 부분 내용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뉴스를 보고 지금 또 고작 1%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주와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점에선 정말 100점 줘야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K그룹주들 더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김명수 PB님? SK그룹주를 비롯해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소각에 나선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하반기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그룹에서 이제 그룹의 정체성을 약간 그린 에너지와 그리고 혁신으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말맞춰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2일 기준으로 올해 32개의 상장사가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19개에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올해 소각 규모 1위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5천억이 넘는 주식을 다 소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KB금융과 메리츠증권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분 가치를 높이게 되면서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각하는 이런 자사주 반복적으로 소각하는 대표적 기업으로는 메리츠 그룹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1%가 크냐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덩치에 비해서 소각 규모가 큰 업종도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성산업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한국철강, 한라, 테크윙 등이 이 순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특히 화성산업은 발행 주식의 18.5%를 소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철강 또한 발행 주식의 8%를 소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테크윙도 이번에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발행 주식이 한 2.5%, 한 70억 원가량을 자사주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소각이라고 넘어가고 있고 반복적으로 소각하는 업체 그리고 회사 규모 대비 자사주 소각이 비율이 높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신다면은 배당주 성격으로 살펴보실 수 있듯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충분히 펼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종목들 압축해 본 기업들 또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일정 체크 한번 해볼까요? 바로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바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관련된 엑스포가 오늘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투자자분들 스마트 시티 관련주, 로봇주의 움직임도 한번 주시해 보면 좋을까요, 선영 대표님? 네, 일단 저도 다른 이슈 때문에 사실 저도 여기 가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네. 국토부와 과기부가 도시 문제 해결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이제 스마트 도시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볼 수 있는 2022년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보니까 세계 20여 개국에서 300여 개 도시들 기업들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스마트 홈이나 자원 순환 회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이나 아니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도시 행정 AR이나 AI 체육 센터 같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이번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관련주들을 엮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런 관련주들의 미래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테마도 로봇 테마는 죽지 않고 한 번씩 튀어오르잖아요. 스마트 시티나 로봇이나 지금이라도 좀 공부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나 로봇 테마는 아직 실적이 좀 나오지 않는 테마성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2차 전지 쪽, 재작년에 전기차 쪽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서는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이동 그리고 도시 회복력을 주요 주제로 개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내에서 탄소 중립 이제 어떻게 소비된 탄소들을 다시 회수할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 이동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고 특히 도시 회복력을 주요로 스마트 시티를 아예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건설 업종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현대그룹에서 MECA 메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모빌리티 그리고 전동화 그리고 커넥티드 그리고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메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심 이동할 때 소프트웨어 역량이 향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역량을 올릴 때 현대 오토웨버가 자동차 관련 생태계 전반에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확보할 때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변화의 핵심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데이터와 클라우드를 모으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역량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가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로봇이 성장에 좀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추가로 로봇 관련주도 이제 막 틀어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진 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로봇 전문 상장사들이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이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주에서 특히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시가총액이 5천억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살짝 빠져서 4,900억 정도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5천억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로봇 상장사 중에 존재감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최근에 좀 많이 관심 받는 현대로템과 이런 협력을 시작해서 군사용 다족 보행 로봇 개발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되는 로봇 관련 업종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스마트시티, 이 엑스포 진행될 때 모빌리티 쪽과 로봇 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하반기 투자 이어나가실 때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또 놓쳐서는 안 될 테마 스마트시티와 로봇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추가적인 시장 하락은 제한되면서도 금리 인상 국면에 마땅한 상승 트리거도 좀 부재한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시장 좀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읽어보죠. 과거에는 재무구조 악화로 매각설까지 있었던 그곳. 그런데 지금은 백조가 된 그곳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나 소장님? 네, 우리가 JS 리테일 편의점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JS 리테일 한 사업분이 호텔 사업부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나오고 있는데 저것은 어디냐면 제주의 중문 단지에 있는 제주 파르나스 호텔입니다. JS 리테일이 주인입니다. 자, 이곳을 처음에 인수했을 때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아니, 그 리테일에서 호텔이 왜 필요하냐 그랬는데 재작년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왜?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나 작년 흑자 났고요. 금년에는 흑자 폭이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JS 리테일의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금년 매출 예상이 2,800억에 순이익이 39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S 리테일로 봐서는 정말 미운 오리가 백조가 돼버린 격입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도 좋지만은 오히려 이제 JS 리테일의 현금 박스가 됐다, 현금 캐시 타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 JS 리테일의 주가를 제가 어제 봤거든요. 한때 4만 원대 있던 주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24,000원대 있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JS 리테일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지금 사흘 연속 하락한 뉴욕장,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나름 하단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전략으로 이어가 보죠. 먼저 나 소장님의 전략이요. 네, 오늘 새벽에 눈 뜨시고 딱 미국 보시면서 아이쿠 이거 큰일 났네. 우리는 어제 많이 올랐는데 미국 빠졌으니까 우리 오늘 크게 빠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좀 염려는 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미국 트렌드, 미국의 주가는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와 트렌드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올랐다고 우리 오르고 미국 떨어졌다고 우리 떨어지냐?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국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동향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한다면은 우리 시장은 오히려 강보합세를 나타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나타났던 이번 주 초반 나왔죠. 2,420포인트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도 보합권에서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는데 선영 대표님의 전략과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은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연준이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 주 초반부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연준이 바뀐 부분이 거의 없다는 부분을 아마 시장이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는 중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75bp일지 50bp일지 패드워치를 보면 매일매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이제 9월 달 FOMC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보시면 이제 8월 CPI가 발표가 되게 되죠. 이제 8월 CPI를 보고 이제 FOMC를 맞이하게 되는데 8월 CPI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8월 달에 유가가 좀 올라가지고 CPI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 유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과연 유가가 어떻게 돌아갈지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8월 CPI가 좀 오른다, 좀 8.7 정도로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건 예상일 뿐이고 이제 오늘까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 겁을 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작은 거에 예민하게 반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쏠려가지고 우리 투자 마인드가 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극과 극의 전략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매매하실 분들은 정말 짧게 하시고요. 길게 하실 분들은 아예 길게 투자하시는 방식이 지금 굉장히 좋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잘 버텨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수 PB님의 전략 들어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하락 마감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환율이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1,350원을 결국에 찍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방금 김성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 전략을 두 개로 나눠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단타로 짧게 지금 테마성 돌아가는 태조 이방원 이 테마성을 돌아가는 것에서 순환매를 이어나가시는 방법도 있지만 차라리 소외된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을 지금부터 살펴보셔서 올해 연말에 이제 예정된 DDR5라든지 이런 D램 가격 상승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려서 소부장 거의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그럴 때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를 지금 박앤셀 기간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